엄마 제발 그 옷 좀 버려. 그리고 사람들 만날 때 너무 아는 척 좀 하지 마. 다들 뒤에서 부담스러워해. 결혼해서 제살길 찾아간 막내딸이 명절 끝머리에 툭 던지고 간 그 한마디가 마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가슴 한복판을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꾸밀 줄 몰랐고 행여나 소외될까 싶어 모임마다 나가 웃음을 팔며 분위기를 맞췄던 세월이 고작 부담스러운 노인네의 몸부림으로 치부되었다는 사실에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검버섯 입힌 피부보다도 남의 시선을 갈구하며 비굴하게 휘어진 인매가 훨씬 더 초라해 보였고 나는 한참 동안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지만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이고 대접을 받을 줄 알았건만 현실은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며 내 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의 모든 불이 꺼진 듯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서러웠던 기억조차 희미해질 만큼 제 주변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고도 묵직한 향기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여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오히려 사람들은 내 곁에 머물며 조용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비결은 거창한 성형수술이나 값비싼 명품 가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갉아먹던 습관 몇 가지를 덜어내고 기품이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옷을 입기 시작했을 뿐인데 제 인생은 비로소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사람을 만만해 보이게 만들고 또 무엇이 사람을 우러러보게 만드는지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진실을 이제부터 하나씩 꺼내어 보려 합니다. 방법이 궁금하시겠지만 조급함은 품격을 해치는 법이니 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딸아이가 떠나고 난 뒤 집안의 감도는 정적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려왔는데 그 고요함은 단순히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탱하던 관계들이 하나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비비기도 전에 휴대전화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지만 화면을 가득 채운 건 유효기간이 임박한 광고 문자와 무심한 은행의 결제 알림뿐이었고 단 한 사람도 내 안부를 묻기 위해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명함 한 장만으로도 사람들이 줄을 서며 나를 찾았고 과장님, 부장님이라 부르며 존중을 표하던 그 많던 인연들은 내가 퇴직 인사를 돌리기가 무섭게 약속이라도 한 듯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퇴직 후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마주친 옛 동료가 당황한 기색으로 어색하게 웃으며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30년을 가족보다 더 오래 붙어있던 세월이 고작 안부조차 궁금하지 않은 남남으로 변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갈곳 없는 발걸음은 자연스레 공원 벤치로 향했고 젊은 부부가 아이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환한 빛 속에 내가 끼어들 틈은 어디에도 없다는 확신에 서글픈 고립감만 깊어갔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벗어나려 제가 가장 먼저 선택한 악수는 화려한 거치레를 갑옷처럼 입고 돈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비굴한 방식이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모임 소식을 듣자마자 백화점으로 달려가 평소라면 엄두도 못 냈을 고가 의외투를 결제했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묵직한 목걸이까지 걸치고 나섰지만 그 화려함이 오히려 내 초라한 내면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떠는 사람들 사이로 어색하게 끼어들며 나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가라앉을 나치면 지갑부터 열어젖히며 오늘은 제가 다 낼게요 라는 말을 훈장처럼 내뱉었습니다. 식사비부터 차값까지 모두 제 카드로 긁어내자 사람들은 언니 덕분에 입이 호강한다며 치켜세웠지만 그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정작 내 지갑은 얇아지고 마음은 더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결국 한 번의 모임에 한 달 생활비를 쏟아붓고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다음에도 내가 낼 것을 약속하는 바보 같은 연극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졌는데 2달쯤 지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보일 무렵 한 지인이 모임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나는 반사적으로 괜찮아요. 제가 밥값 계속 낼게요라는 비굴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순간 상대방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서늘한 감정을 읽었을 때 나는 내가 지금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국어를 하고 있다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카드가 한도 초과로 막혀 계산대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던 그날 카드를 안 가져왔다는 내 비루한 변명 이후 사람들의 태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다음 모임 공지에서 내 이름이 조용히 삭제된 것을 확인하며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증발한다는 냉혹한 법칙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돈이 실패하자 저는 나의 대접을 받으려는 뒤틀린 자부심에 매달렸고 내 인생 경험이 남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 대화의 주도권을 폭력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기 무섭게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냐며 장황한 무용담을 쏟아냈고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되라는 낡은 기준으로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지혜의 나눔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취업 고민을 상담하러 온 조카의 말을 가차없이 끊고 내 시절의 성공 방정식만 강요하자 조카는 영혼 없는 대답만 남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으며 그 뒤로 다시는 제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이에게 의학상식도 없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며 일축해버리는 내 목소리가 커질수록 식탁 위의 온도는 급격히 얼어붙으며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화장실 복도에서 우연히 엿들은 친구들의 뒷담화는 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저 언니는 입만 열면 피곤해 자기 얘기만 하잖아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나는 내가 가장 혐오하던 꼰대가 되어버렸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내가 말을 꺼내면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제 옆자리만 텅 비어있는 풍경을 보며 나는 내 경험이 지혜가 아니라 상대방을 고립시키는 벽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딸아이마저 엄마는 왜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아? 라며 고개를 저었을 때였고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제게 지쳐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존경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더 많이 듣고 더 적게 말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데가는 너무나 많은 관계의 단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던 외모지상 주인은 나를 더욱 깊은 비참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는데 늙어 보이는 것이 무시당하는 이유라 확신하며 무리한 시술과 명품 옷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미용실과 피부과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주름 한 줄을 지우는 것에 품격을 걸었지만 인위적으로 팽팽해진 피부는 오히려 내 표정을 기괴하게 만들고 보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을 들고 나선 길에서는 혹여나 흠집이라도 날까 안달복달하느라 정작 사람들과의 진심 어린 대화는 뒷전이 되었고 가방을 알아봐 주길 기대하는 내 눈빛은 갈구에 차 있었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권한 차분하고 단정한 옷을 엄마 취향이라며 거부하고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옷을 고집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품격 있는 어른이 아니라 시간을 억지로 붙잡으려 발버둥치는 불쌍한 광대에 불과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힌 것 같던 어느 무더운 오후, 변화는 제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낯선 곳에서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벽지조차 저를 비웃는 것 같아 무작정 밖으로 나왔고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동네 도서관 앞이었습니다. 딱히 읽고 싶은 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절실했고 사람들의 백색 소음 속에 숨고 싶어서 무거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도서관 안은 고요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세계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저 잎사귀조차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데 나는 왜 이리 길을 잃었나 싶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 서가에서 책을 고르던 한 어르신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평범한 회색 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명품 로고 하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공기가 그분을 중심으로 정돈되는 듯한 묘한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책등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움직이셨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책을 고르는 그 뒷모습은 제가 평생 쫓아왔던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과는 정반대의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꺼내 펼쳐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중하게 다시 꽂아두는 그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 절제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와 경제 관련 서적의 위치를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셨는데 그 눈빛은 누군가를 심판하거나 가르치려는 기색 없이 맑고 평온했습니다. 2층 왼쪽 끝이에요. 계단 올라가시면 바로 보이실 거예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다는 듯 딱 필요한 만큼의 정보만을 건네는 그 태도는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젊은이가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난 뒤에도 어르신은 자신이 대단한 호의를 베풀었다는 기색 없이 다시 고요하게 자신의 책 속으로 침잠하셨습니다. 저는 그 짧은 찰나를 지켜보며 가슴 한편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친절을 베풀었으나 그 친절을 훈장처럼 내세우지 않았고 도움을 주었으나 상대방에게 빚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그분이 대출대로 가셨을 때
사서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저번에 빌려가신 책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좋았어요. 추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 그분의 뒷모습은 꼿꼿했고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의 품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비싼 옷도 아니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귀해 보일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분은 같은 자리에 계셨고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책을 덮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네, 말씀하세요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평온한 눈을 마주하자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이 앞에서 눈물을 쏟는 제 모습이 창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들, 모임 비용을 도맡아 냈던 일과 아낌없는 조언들, 그리고 잘 보이려 애썼던 화려한 차림새들을 횡설수설 털어놓자 그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잊지 못할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사람한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걸 줘야 한다는 거죠.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아까 그 젊은이가 필요했던 건 길 안내였지 제 인생 조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딱 길만 알려준 겁니다. 그분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닐지, 조언이 아니라 그저 옆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건 아닐지 먼저 살펴보세요. 일단 말을 줄이세요. 듣는 연습부터 하시고 옷은 그냥 편한 걸 입으세요. 남에게 보이려고 입는 옷은 나도 불편하고 남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일어서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대접은 요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면 대접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입니다. 그분의 뒷모습이 도서관 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입고 있던 무겁고 화려한 가짜 허울들을 하나씩 벗어 던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진심과 비워냄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이 지나간 뒤 찾아온 변화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이른 아침 조용히 내려앉는 서리처럼 천천히 제 삶을 적셔왔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사람들을 마주하는 제 마음의 자세와 겉모습이었는데 다음 부녀의 모임이 있던 날, 저는 늘 고집하던 화려한 원피스 대신 깨끗하게 다린 흰 블라우스와 편한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예전보다 확실히 밋밋하고 수수해 보였지만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던 시절에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사라진 자리에 단정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한 친구가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언니, 오늘 뭔가 달라 보이네? 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고 저는 그저 그래. 그냥 몸이 편한 게 제일이더라고 라며 가볍게 웃어 넘겼습니다. 모임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예전처럼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그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친구가 손주 자랑을 늘어놓고 다른 이가 남편과의 사소한 다툼을 하소연할 때 저는 그랬구나. 참 힘들었겠다는 짧은 맞장구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었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자 놀랍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제 안부를 먼저 궁금해하며 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왔고 저는 도서관에서 소설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는 소소한 일상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예전처럼 장황한 훈수를 두지 않으니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제 침묵은 오히려 사람들을 제 곁으로 끌어당기는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도 저는 예전처럼 강박적으로 카드를 내밀지 않은 채 가만히 순서를 기다렸고 다른 친구가 계산을 자처하자 진심을 담아 고마워. 다음엔 내가 꼭 낼게라고 답하며 관계의 균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 공기를 가르며 걷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텅 비어있던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불어나기 시작했고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뿌리던 돈을 오롯이 나를 위한 질 좋은 책과 영화 한 편에 투자하니 제 내면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으로 차올랐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웠던 변화는 딸아이와의 관계였는데 어느 날 전화를 걸어온 딸이 엄마 목소리가 정말 밝아졌어. 예전엔 늘 날이 서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까지 기분 좋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변하니 세상이 달라졌고 제가 저를 귀하게 여기니 세상도 저를 귀한 사람으로 대우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2달쯤 지났을 때 한 친구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남편 고민을 털어놓으며 1시간을 울었지만 저는 그저 곁에서 손을 잡아줄 뿐 단 한마디의 조언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친구가 언니는 진짜 내 말을 들어주네요. 요즘 이런 사람 없는데 정말 고마워요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제 대단한 지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을 쉴 수 있는 제 귀였다는 것을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제 생활 패턴은 완전히 정갈하게 자리를 잡았고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고 커피를 내리는 그 단순한 행위조차 저에게는 신성한 의식처럼 소중해졌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없어도 더는 불안하지 않았으며 오후에 도서관 산책이나 공원 벤치에서 즐기는 멍하니 하늘 보기 같은 일들이 제 노후를 가장 품격 있게 채워주는 명품이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나만을 위해 정성껏 차린 소박한 식탁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제가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억지스러운 긴장이 풀린 자리에 피어난 자연스러운 미소는
그 어떤 시술로도 가질 수 없는 우아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깨달음을 얻어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지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친구 정숙 씨는 화려한 명품 가방과 비싼 선물을 돌리며 살았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별 이후 진정한 위로를 건네는 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쌓아온 관계가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은 정숙 씨는 이제 화려한 옷을 벗고 소수의 진실한 친구들과 소박하게 차를 나누며 이전보다 훨씬 깊은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인 75살 윤희 씨는 동네에서 귀티나는 할머니로 통한답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항상 옷과 말이 정갈하고 상대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하기 때문이지요. 동네 아이들에게조차 공부를 묻기보다 그들의 소소한 일상을 궁금해해주는 그녀의 곁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성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친구 명자 씨는 품격을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오해하고 무조건 참고 거절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명자 씨를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며 온갖 꾸준히를 떠넘겼고 결국 명자 씨는 마음의 병을 얻어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씨의 사례를 보며 저는 배웠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듯 나 자신도 귀하게 여기는 균형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가짜로 착한 척하는 것은 금세 탄로나기 마련이며 변화는 즉각적인 결과가 아닌 수개월의 꾸준함 속에서 천천히 배어나오는 법입니다. 이제 기품 있는 노후를 꿈꾸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마지막 깨달음 3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반드시 3초만 기다리십시오. 상대가 말을 다 마칠 시간을 주고 그 3초 동안 저 사람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마음으로 읽으려 노력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옷장을 정리하십시오. 비싼 옷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옷을 깨끗하게 관리해 입는 것에서부터 품격은 시작됩니다. 셋째, 하루에 딱 한 사람에게만 진심을 다해 집중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주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음 만남 때 그 이야기를 건네는 정성이야말로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배려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고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겸손하게 들어야 비로소 빛이 나는 법입니다. 화려한 옷도 대단한 돈도 아닌 그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우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부디 외로움 대신 따뜻한 존경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